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요, 총 복습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때, 3교시 때 전체적으로 기말에 대한 어떤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중요 부분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환경오염입니다. 자, 환경오염하면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국제환경 관련 회의 및 협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 스톡홀름 그 회의에서요, 1973년도에 그 유엔 환경 계획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크 보이시죠? 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이라는 이거를 발족을 했어요. 1973년도에 하나뿐인 지구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발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리우 환경 회의라든가 몽트리올 의정서라든가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몬트리올 의정서가 먼저 되거든요, 사실은. 1987년도에 보니까 오존층이 이제 너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염화불화탄소, 즉 헤어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제 했죠. 그러면서 1992년도에 리우 환경선언이라고 했어요. 21세기 지구인 행동 강령 의제 21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오 Earth Summ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서 2005년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거를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있죠. 네, 뭐 그 미국 그 트럼프가 이거를 가입을 뺐죠. 해제시켰죠. 자, 어쨌거나 우리 이 대기 오염의 지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 대기 오염 지표는요, 이산화황입니다. 그러니까 SO2입니다. 반면에 참고로 실내 오염도의 지표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뭐 대기 오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요, 이 대기 오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온 역전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그 100m 상승할 때마다 원래 1도씨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이 공기가 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이제 내려오면서 떠있던 그 오염 물질이 내려오면서 위에 상공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맺혀 있죠. 그러면서 이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이 차갑고 위가 뜨거워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전이라는 게 꼭 이 대기 오염 물질뿐만 아니라요.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이 복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에 복사열이 적다 보니까 그 하층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밤에 맑은 날 밤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거는요 아침이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층강성이라는 것은요 그 단열 압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운 공기가 뚜껑을 형성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 오염의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즉, 상층부 기온이 하층부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기 오염의 어떤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링겔만 농도라고 합니다. 우린 링겔만 농도는요, 그 하얀 그 백색 천 같은 거나 하여튼 뭐 그거를 깔아놓고 그 매연이 그 얼마나 오탁해지느냐에 따라서 뭐 2도에서 5도로 0도에서 5도로 나눠놨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링겔만 비탁도 기준이 2도입니다. 그래서 매연이 40%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0은 뭐예요? 매연 농도가 100%라는 뜻이죠. 그러면 1도는요, 매연 농도가 그 20%.
이렇게 쭉쭉쭉쭉 20%씩 20%씩 더해져요. 그래서 5도일 때는 매연이 1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도는 아시겠죠? 2도는 매연이 40%. 네, 이렇게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대기오염 중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나타났던 게 이제 스모그 현상이 있었죠. 런던형과 뭐 똑같은 연도거든. 1950 몇 년도에 일어났던 그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그 스모그가 있어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런던형 스모그와 그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형성되었던 이 스모그 현상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런던형이라는 것은요, 1952년도에요. 산업화 때문에 공장 굴뚝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 증상으로는 호흡기, 심장 질환, 만성기관지염 이런 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똑같은 그 50년대에서 50년대 50년대 54년도에 일어났던 건데요. 이거는요. 특히 여름철에요. 자동차 그 배기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뭐 오존이라든가 질소, 이산화질소에 의해서 그 발생한 오염물이요. 여름에 그 침강성 역전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정체되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건 1940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식물이 말라가는 거를 처음에 관찰했고 그러다가 이제 1954년도에 엄청나게 인간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 79년도에 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눈, 코, 기도 점막, 자극, 또 고무 노화가 일어났던,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부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기 오염의 어떤 것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SO2가 뭐라 그랬어요? 대기 오염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천식을 일으키고요.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연 0.02 ppm, 그 다음에 하루 0.05 ppm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일산화탄소죠. 자, 일산화탄소 특징은 뭐예요? 적혈구와의 헤모글로빈과의 어떤 그 결합력이 그 200에서 300배 정도 산소보다도 많다라고 했었죠. 그럼으로써 그 현기증이 두통, 피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25 ppm으로 정해져 있고요. 오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이제 가슴 통증, 폐활량 감소, 시력 장애 등을 보입니다. 시간당 0.1 ppm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산화질소 이거는요 호흡기라든가 심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기준이 0.06 ppm입니다. 하루. 그리고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미세먼지는 PM10이 있고 PM25가 있대죠. PM25는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 폐기능 저하라든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루 10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벤젠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졸림, 혼수가 나타나고요. 납은 신경의 어떤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대기오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누구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 이산화탄소뿐만은 아닌데요. 이산화탄소가 6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이에요. 메탄이 18%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염화불화탄소 11%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지구 온난화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뭐 가스 순서대로 해라. 그러면 이산화탄소, 두 번째가 메탄, 세 번째가 염화
그 불화탄소라는 겁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사막화, 해수면 상승,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으면서요. 그다음에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1880년도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까지 지구 전체가 1도 정도 상승이 되었어요.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오존층은 천연 여과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부 노화라든가 면역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밖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산성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나 그 석탄을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림 파괴라든가 그런 뭐 건물들이 부식한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엘니뇨 같은 경우는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엘니뇨고요, 하강하는 것이 라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엘사 외우면 돼요. 엘니뇨 상승이니까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니까 엘사라고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엘니뇨는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그 기준 항목으로는요, 그 BOD, DO, COD, 그 다음에 대장균 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수질 오염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용존 산소량이라는 것은요, 그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량이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되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수 오염도 측정 지표가 됩니다. 자, DO라는 것은요, 용존 산소량으로서요, 이게 물고기 모양으로 그게 그림으로 이제 표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많다라는 것은요, BOD하고 COD가 감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는 반비례합니다. COD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물질은 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pH, 요거를 생활환경 기준 항목, 수질 오염의 기준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 대장균수 있죠. 이거는 분변 오염의 지표로 쓰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장균은요, 이콜라이라고 하는데요. 검출도 쉽고요, 생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 최악수라 그래가지고 MP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오염 지표로서 확률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 기준으로는 그 100ml당 대장균 수가 한 마리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질 검사 항목에는요, 냄새, 맛, 탁도, 그다음에 수도이온 농도,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질 오염 중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부영양화예요. 부영양화가 뭐냐면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탄소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수중생물들이 과다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G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유속도 느린 곳에서 이제 그 녹조가 형성되는 것을 바로 그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강 쪽이고요. 바다의 부영양화는요, 바로 적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는 건데 사실 이 적조는요, 인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이 적조가 그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환경오염도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적조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죠. 바다에 뭐 어떤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유출함으로써 그런 해양 환경 오염 때문에 또 적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옛날 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수질 오염 때문에 그 생긴 병으로는 미나마따병, 이따이따병, 가네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미나마따는 그 수은입니다. 그리고 이 이따이따에는 카드뮴 중독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 코에 코 비중격에 천몽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3대 증상으로는 폐기종, 단백뇨, 신장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네미 사건 같은 경우는 P12가
그 주 원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유질 오염 지표를 많이 묻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오래되었다라는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가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오염이다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으면 최근 오염되었네 이겁니다. 즉 유기물 오염 시기 측정으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분명히 오염이 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량 측정하는 것은요, 바로 과망간, 산, 칼륨이고요. 생물학적 지표로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장균 지수를 말합니다. 네, 요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DO, 즉 용존 산소량에 대한 요 물고기 그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어디 있죠? 5ppm 있죠? 5 이상일 때 물고기가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로 치면 2급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 할게요. 산업보건의 행정 담당 부서는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리고 보호연령은 몇 살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리법칙, 산업재해 부분인데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한리법칙은요. 산업재해 결과로 일어나는 상해와 재산피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산업재해 지표에는 뭐가 있나요? 건수율 또는 발생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한 재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작업 시간은 고려 안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수율입니다. 도수율은요, 연 근로시간당 재해 발건수예요. 그래서 재해 발생 빈도를 얼마나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지표고 또 ILO의 척도라고도 합니다. 강도는요, 그러니까 재해 경중 얼마나 경중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바로 강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혹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대 직업병에는요, 규폐증, 납중독, 벤젠 중독이다라는 거고요. 자, 고온 환경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열경련입니다.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생기는 거고요. 열허탈증은 열피로라고도 하며 말초 혈액순환 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병 알죠? 더위 먹는 걸 말하는데요.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건데 이게 방치하게 되면 바로 열사증 또는 울열증이라고 해요. 즉 체온 조절 장애가 일어나면서요. 땀도 안 나고 피부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온도가 상승하면서 치명률이 높은 거였습니다. 열쇠약증은요. 만성 열중증이라고 해서요. 고열에 의한 만성 체력 소모를 말합니다. 두 번째, 좋은 환경에서는요. 동상이라든가 참호족 또는 침수족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병사들이요. 참호를 써면서 그 축축하고 차가운 환경에 발이 노출되었을 때 이 모습이에요. 네. 이상기압에서는요, 잠화병입니다. 자, 이 잠화병의 4대 증상은 정말 중요한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첫 번째, 피부 소양감과 사지관절통. 두 번째, 척수마비 및 반신불수. 세 번째, 내유와 미로장애. 네 번째, 혈액순환 및 호흡기기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분진입니다. 분진에 의한 거는 진폐증이 대표적인데요. 이 진폐증이라는 것은요, 규폐증과 성면폐증을 합친 거예요. 규폐증은 유리규산, 성면폐증은 성면인데 특히 이 성면폐증 같은 경우는요, 편의로 발전합니다. 아니면 그 결핵을 초래하죠. 공업 중독에는 납순, 크롬, 카드뮴, 망간, 벤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납하고 벤젠을 꼭 외워두세요. 납은요 소변에 클로로프로린이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벤젠은 급성기 때는 신경계 장애고요. 만성기 때는 조혈 장애가 생깁니다. 진동은 레이노병. 요 사진 보이시죠? 팔 손가락 끝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그 다음에 방사선 하면은 방사선에 굉장히 감수성이 높은 조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림프, 골수, 조혈장기, 생식기. 요거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식품위생 볼게요. 식품위생은 관리 요소 3가지죠. 건전성, 안전성, 완전 무결성.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식중독은요. 급격히 집단적 발생, 지역 발생이 이제 국한되어 있고 여름철에 많고 특히 남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요. 식균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의 차이점은요.
그 세균성 같은 경우는요, 음식물에서 그 세균이 증식을 한 걸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소화기계 전염병은요, 그 수량을 먹지만 우리 몸에서 증식한다라는 겁니다. 세균이.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감염령입니다. 감염령에는 그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살모넬라의 특징은요, 발열이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열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병원성 대장균의 특징은 성인은 괜찮은데 영유한테 위험하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독소형으로는 웰치균, 포도상, 보툴리누스균이 있어요. 그 중에서 포도상균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보툴리누스균은 우리가 통조림 먹어서 생긴 거고요. 노로는 바이러스성이에요. 세균이 아니라. 그래서 따로 떼놨습니다. 그리고 자연독 식중독에는요, 식물, 동물성 나눴는데요. 그 다른 뭐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쯤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독발성 무스카린. 그리고 동물성에는 그 조개 있죠. 살시톡신. 요거만 조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행정요. 보건행정의 특성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공공성,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과 교육성, 과학성과 기술성입니다. 특히 왜 과학성과 기술성이냐? 보건학적 지식과 기술을 행정에 적용시킨 기술행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보건행정은요, 뭐라고요? 기술행정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고려시대 때에 그 서민을 위한 구료기관으로는 죄보였고요. 조선은 해민서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시대 때는 가장 강력한 부서로서요. 우리나라 역사상 보건행정부가 가장 방대했던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은요. 이원체제죠. 지휘와 통제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요. 기술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행정은 국제적으로 만든 것이 WHO입니다. 1946년 4월 7일이고요. 본부는요, 어디 있다고요? 스위스 제네바고요. 우리나라는 해방하고, 즉 1949년 65번째 때 가입을 했어요. 즉 이게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각 나라의 스스로 보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볼까요?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 나라는 독일입니다. 예, 그리고 법을 만든 나라는 이제 사회보장법이라고 만든 나라는 미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요, 최저생계보장, 기본적 의료보장, 부양성이고요. 균등급여고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누는데요.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88년도에 만들어진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64년도, 고용보험은 95년입니다.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 건강보험 77년도고요. 이 건강보험은요, 제3자 지불제로서 그 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가입이 특징이고 치료 중심입니다. 그리고 산재는 똑같아요. 위에 산재는요,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적부조 또는 공공부조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조세로 빈민을 구제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어요.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기초연금이죠. 그리고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예요. 이거는 1종과 2급으로 나눠서 차등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뭐예요? 이거는 균등급여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합니다. 보건교육 한번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시게 되면 보건교육이라는 것은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금연, 절주, 만성, 퇴행성 질병 예방,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그 다음에 생활치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 목적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서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새롭고 올바른 양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 중심에서 아니야 건강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거고요. 지식이 아니라 현장 학습으로 교육을 바뀌어 있고요. 문제 이해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 이 보건교육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육하는 방법에는요, 교육자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일방적으로, 즉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왕래식해서 그 교육받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집단 토의라든가 좌담회, 강습회, 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절충식입니다. 절충식은 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그 문제해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심포지엄, 뭐 배심 토의, 세미나, 역할극, 분과 토의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요. 개인 접촉, 집단 접촉, 그 다음에 대중 접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좋죠. 그래서 뭐 직접 가정 방문한다라든가 예방 접종 같은 게 있죠. 자, 두 번째, 집단 접촉입니다. 뭐,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강의만 하기 때문에 듣고 흘릴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 강의, 심포지엄, 배심, 분단, 세미나,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강의는 뭔데? 수동적 참여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흘러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당신은 들을 때는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심포지엄이죠. 공중 토론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 주제가 특징입니다. 배심 또는 패널 토의라고 하죠. 심포지엄하고 배심 토의는요.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심포지엄이 동일 주제라 그러면 배심 토의 또는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대립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몇 분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사회자 역할이 아주 큰 것이 바로 배심 토의입니다. 그 다음에 분단 또는 버즈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인원이 많을 때 나눠가지고 회의하고 전체로 다시 모여가지고 그 회의하는 걸 그 말하고요. 세미나라는 것은요, 뭐 약간 학술대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전문 지식 가진 그러니까 같은 과 이런 거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를 창출하는 것이 세미나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특정 문제예요. 그래서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보건 영양 볼게요.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영양소의 3대 작용 뭐예요? 열량을 공급해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 어떻게 돼요? 4대 4대 9 기억나죠? 그 다음 조직 구성을 하고 생리기능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자, 열량소에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발육부진, 부종, 빈혈, 지방간이 생기더라. 탄수화물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게 되면요. 케톤체가 그 혈액 내에서 증가되면서 산독증을 유발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지방은요. 허약해지거나 빈혈, 피부가 거칠어지죠. 자, 조질소에는요, 무기질과 비타민이 있는데, 자, 이 무기질은요, 우리 몸의 한 4% 정도 구성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칼슘이다. 요거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뭐 지용성 비타민의 역할들이 있죠. A 같으면 뭐 야맹증, D는 구루병, E는 불임, F는요 피부병, K는요 혈액응고가 시험된다. 요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량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체중 1kg당 1시간 안에 1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바로 기초 대사량이에요.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중에 에너지 대사 중에서 특이 동적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분해하면서 쓰는 열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해해서 우리 몸에 이제 쓰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높은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우리 몸에 열량을 쓰려면 30%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분해하고 뭐 이런데 얼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이 잘 찌는 거죠. 그래서 고단백을 먹게 되면 살이 덜 찌는 거예요. 이 바로 특이 동적 작용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 판정 꼭 시험이 나와요.
코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카는 성인 비만. 그래서 평균 체중이 얼마예요? 라고 알려준 게 브로카입니다. 그리고 이 BMI라는 거에 바로 체질량 지수인데요. WHO에서요, 성인 비만 측정에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인구와 복음 볼게요. 여기에는요, 인구론이 그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더스는 뭐라고 했냐면, 식량 부족 때문에 인구억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도덕적으로 억제한다거나 금욕, 순결 또는 순결을 하자 했는데, 피임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규제의 원리, 증식의 원리,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 말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프란시스 플레이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인구는 피임으로 억제해야 돼 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적정 인구로는요, 캐논이라는 분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최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인구가 바로 이 적정 인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비는요, 누가 기준이에요?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예요. 그래서 1차 성비라는 것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태아의 성비를 말하는 거고요. 2차 성비는 출생했을 때의 남아 여아 비율이고요. 3차 성비라는 것은 현재 남녀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이 문제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인구 변천 이론이라는 게 이제 뭐 톰슨 분류하고 블래커 분류가 있는데, 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1, 2, 3단계로 얘기를 했고요. 블래커가 많이 나와요. 블래커는 5단계로 더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게 예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면 그 후기 확장기로서 저출생, 저사망,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건 몇 단계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꼭 외워두세요. 1단계는 고위 정직이라 해서 출생도 많고 많이 죽는 것도 있죠. 후진국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초기 확장기예요. 고출생, 저사망. 그리고 3단계는 후기 확장기로서 저출생, 저사망. 4단계는 저위 정직이라 해서 출생도 안 하고 사망도 안 일어나는 인구 정지형이에요. 5단계는요, 감태기로 해서 사망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단계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게 구분하는 것이 문제 꼭 나오고요. 자, 인구조사는 2가지가 있어요. 인구 정태,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인구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일시의 인구의 크기, 분포, 밀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 나타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성별, 연령은 자연적인 인구 정태죠. 사회적은요, 국적, 학력, 경제적으로는요, 직업, 산업별. 그래서 인구 정태와 동태를 구분하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뭐 인구 정태는 뭐 해서 뭐 성별, 연령, 직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출생이 나왔다. 그러면은 출생은 어디에 해당해요? 인구 동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일단 인구 정태를 알아보는 건 우리나라는 국세조사를 통해서 5년마다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자, 인구 동태는요, 어느 기간 동안에 인구가 변동되는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이 어느 정도 변동되었냐, 사망률이 어느 정도 변동되었냐, 전입이 얼마나 했냐, 전출은 얼마나 있는데, 이민은 얼마 했는데, 이혼은 얼마 있는데, 혼인은 얼마 있는데, 이런 거를 보는 게 동태예요. 그래서 동태와 정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는 기본형은 피라미드 종형, 방추형 또는 항아리형이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 기준으로는 별형과 포즈박형이 나오는데요.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인구 생산 연령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형은 도시형,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많은 걸 말하는 거고요. 표주박형 또는 호로형, 기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젊은 층이 가장 적은 그 형이죠. 그게 바로 이제 표주박형이고요. 피라미드는 고출생, 고사망. 종형은요, 저출생, 저사망. 항아리형은요,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이, 평균 수명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구는요, 자연 증가와 사회 증가가 있다.
그렇죠. 자연 증가라는 것은 그냥 그 말대로 출생하고 사망이 관련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 자연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조자연 증가율, 즉 보통 출생률에서 보통 사망률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출생 빼기 사망률 뺀 것이 이제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지수라 그래서 동태 지수라고 하는데요. 사망수 나누기 출생수예요. 재생산율은요, 그 다음 세대의 인구를 양적으로 비교한 통계인데요. 거기에는 뭐 합계 생산율, 총 재생산율, 순 재생산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요, 그 합계는 뭐예요? 가임 여성의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거고요. 총 재생산율은요. 가임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 재생산은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에 도달하기 전에 여자가 죽는 그 사망을 고려한 건데요. 이거를 따져서 1보다 1이면은 인구 증감 전혀 없는 경우고 1보다 작으면 인구 감소, 1보다 크면요. 인구가 그 증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지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총 재생산율.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거. 그게 이제 지표가 되고요. 다음 세대 인구 증가는 누구야? 요거 확대 그 재생산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 증가 또는 인구 동태로 일어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걸 말하는데요. 거기에는요, 사회 증가는 뭐냐면 이게 전이 빼기 전출이에요. 인구 증가는 바로 이 자연 증가와 사회 증가를 합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요, 총 인구수 분의 자연 증가와 그다음에 사회 증가를 합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양비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 들어갔는데 바로 이 부양비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예요. 보시면 그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미만, 60세 이상이죠. 예를 들면 15세 미만 20명, 65세 이상이 뭐 50명이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는 몇 명? 140명이다. 그러면 140분의 20 플러스 50. 그러면은 50%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부양비 산출하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